스스로 일하는 소화기 통하면 산다. AI가 인간의 뇌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에게는 AI가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뇌가 있다. 음식을 먹고 삼키고 배설하는 소화기는 제2의 뇌라 불리면 AI도 따라올 수 없다. 인체의 모든 기관들은 뇌와 척수를 통하여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소화기에서도 분비되어 뇌와 전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소화기계에서 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음식의 맛과 성질 등을 파악하여 인체에 수용 가능한 경우 소화하고 맞지 않는 음식은 배설해버리는 탁월한 뇌가 있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화기의 자발적인 기능 수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다. 대뇌의 명령에 상관없이 잠에서 수행하는 소화 기능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의 뿌리는 뱃속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다. 소화기계를 다른 이름으로 복뇌가 고도한다. 그만큼 소화기계의 건강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둔 것이다. 태양신경총이라고도 불리는 복뇌는 자율신경계가 밀집해 있는 부위이다. 여러 장기를 향해 장관벽을 통해 뻗어 있는 아우어바흐 신경얼기나 마이스터 신경얼기로 연결된 신경망이다. 인간의 창자신경세포는 약 5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었다.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보다 그 수는 적지만 일부 학자들은 5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진 소화기가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의 연동운동에 관여하는 미주신경의 기능을 연구자들은 내장, 두뇌축이라 부르며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10%라면 내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90% 이른다고 말한다. 소화기의 신경세포는 근육층 신경얼기와 점막 신경얼기에 있는 신경절에 집중되어 있다. 근육층 신경얼기는 독일 과학자 아우어바흐가 발견하여 아우어바흐 신경얼기 AUERBACHS 플렉서스라고 불린다. 이 신경얼기는 사선섬유과 수직섬유 사이에 위치한다. 점막 신경얼기는 독일의 생리학자인 게오르그 마이스너에 의해 발견되어 마이스너 신경얼기 MEISSNERS 플렉서스라고 불리며 점막총 아래에 위치한다. 신경얼기들의 구조적 위치를 분석하면 위장의 운동성이 위장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 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위장의 조직의 방향성을 증가시켜줄 때 아우어바흐 신경얼기나 마이스너 신경얼기의 기능이 개선되어 위장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다. 신경얼기로 이루어진 소화기는 인체의 가장 거대한 감각기관이다. 종추신경계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아도 이 특별한 신경얼기를 통해 소화기의 자율적 움직임을 만든다. 제2의 뇌의 저자인 마이클 T. 거센 마이컬 T. 거셔논 소화기를 몸 아래쪽에 있는 뇌라고 하였다. 마이클 D. 거소는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수는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계의 신경세포 수보다 많으며 소화기계는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거쇼 이외에 다른 연구자들도 대외의 지령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소화기의 기능을 보고 제2의 뇌라 하였다. 소화계계를 제2의 뇌라고 칭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자율적 소화기관의 의미보다는 소화기계가 부착된 나비뼈의 운동성이 소화기의 운동을 조절하고 이는 인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비뼈의 움직임과 나비뼈가 부착된 머리뼈의 운동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양의학에서는 소화기관의 위, 아래를 양과 음으로 바라보았다. 음기가 너무 강하여 양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관이라 하고 양기가 너무 강하여 음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격이라 한다. 소화기관에 관격이 생기면 위, 아래가 막혀 숨도 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한다. 관격 증상은 나비뼈와 뒤통수뼈 연접부의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말한다. 관격은 토하거나 대변을 보거나 위, 아래 중 하나가 뚫리면 증상이 해결된다. 인체는 관격이 생기면 대뇌의 지령 없이도 소화기 스스로 구토나 설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멈춘 나비뼈의 움직임을 스스로 살려내어 자발적인 건강 회복을 도모한다. 동양의학에서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 하였다. 이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미이다. 이는 동양의학에서 병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로서 인체 내의 혈과 기는 모두 통해야 산다는 것을 뜻한다. 건강의 뇌과학의 저자 제임스 굿원도 소화기를 몸 안의 또 다른 뇌라 지칭하였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식도에서 시작하며 인두수축근이 머리바닥뼈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를 익히 알고 있으나 소화기의 질환과 머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별한 원인 없이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체했다고 표현한다. 식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위장관에 음식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두통이나 식은땀, 어지럼증 등 그 외 많은 증상들을 동반하여 환자를 힘들게 한다. 누구나 체할 수 있고 해당 증상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뇌 수술 후 급체 증상이 반복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두통이 너무 심하고 구토 증상이 반복되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때 구토를 하고 나면 두통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나비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 발생한 두통이 구토를 통하여 나비뼈와 뒤통수뼈를 움직여서 제한을 풀어내게 되고 이에 따라 머리에 발생한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같은 증상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소화기에서 자율적으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발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화기에서 자율적으로 구토, 대변 등을 체내에 유도함으로써 나비뼈와 뒤통수뼈의 연접 부위를 풀어낸 것이다. 신체가 위급할 때 대처하는 기능은 교감신경이 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피부와 소화관의 세동맥이 수축하게 된다. 교감신경은 몸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두개형 치뼈 간의 시스템에 제한이 있으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소화관의 세동맥이 수축하고 위장의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는 소화불량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액과 침분비 그리고 장운동을 억제한다. 뒤통수와 엉치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은 침샘, 위, 이자 등과 같은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장의 운동을 통해 음식물이 이동하면서 소화작용이 진행 중일 때 뒤통수뼈와 엉치뼈에 운동성 제한이 있으면 이로 인해 많은 소화장애가 발생한다. 특히 위장질환 소화액 관련 질환 환자들은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나 생각하기에는 소화기계의 창자신경계나 자율신경계의 기능, 장애는 뒤통수와 엉치뼈까지 내려오는 해부학 구조의 위치적 특성 때문에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소화기계가 종추신경계의 중앙집권적 신경명령 체계를 벗어나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위, 침, 이자 등 소화액 분비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창자신경계에서도 몸 안에 들어온 음식물의 부피나 영양소 구성에 따라 창자 내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자율적 판단 능력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식이 가진 고유한 성질에 따라 조화를 맞춰서 음식을 섭취하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닭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고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이 있는 식재료라고 한다. 위장이 차가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위장에 열이 있는 사람이 닭고기를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의 성질은 단순히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창자신경계에서는 이러한 음식의 성질을 자율적으로 분별하여 흡수한 후 배설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소화, 흡수에 대해 음식이 가진 영양소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소화, 흡수에 대해 맛이 오장으로 보내진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체의 소화기관이 단순히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가진 에너지를 인체가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에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위장은 음식물을 받아들여 기혈을 만드는 곳이라 하였고 오장육부는 위가 만들어낸 기에 의지하여 자양된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동양의학에서는 소화기관이 단순한 음식물 이동수단이 아닌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에너지 흡수 도우미인 것이다. 대부분의 소화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가라앉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약으로 달래면서 지낸다. 위장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검사를 해도 병명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그 통증을 신경과 약으로 달랜다. 소화기 관련 질환의 신경성이라는 용어가 유독 많이 붙는 이유는 그만큼 감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즉, 인체 내의 소화기의 운동성이나 소화액의 분비 등 소화작용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기능성 위장장애는 소화가 되지 않고 불편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 뒤통수뼈이나 엉치뼈를 다스려주면 개선된다. 이는 위장이 머리 바닥면에서 고정되어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기에 구조적 위치에 관점을 두고 치료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각 소화기관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질환의 치료 및 건강 유지는 머리뼈의 움직임과 함께한다. 소화기계는 입과 항문이 고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적 동일 위치인 뒤봉수뼈와 엄치뼈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 및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의 작용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식도에서 항문까지 분포하는 창자신경계가 조절되어야 위장의 운동 기능과 효소 분비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다. 위장의 인대들. 동양의학에서 위장은 입을 통해 섭취한 여러 음식의 맛이 섞이기 때문에 시장과 같다고 말한다. 또한 큰 창고를 뜻하는 태창이라고도 하고 속된 말로는 밥통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바보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밥통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표현은 자폐아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소화기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된 속어라고 생각한다. 위장은 세 가지 운동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장 조직은 세 개의 방향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수직섬유, 수평섬유, 사선섬유라고 불리며 위장 겉면의 조직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위 안의 세포도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위장의 겉면 조직이 운동 방향성을 따르는 구성이라면 위장 안의 조직은 점막세포, 주세포, 벽세포라고 불리며 기능을 따르는 구성이다. 점막세포에서는 점액을 분비하고 주세포에서는 펩신오겐을 분비하며 벽세포에서는 위산을 분비한다. 위장의 세 개 축의 운동성의 변화가 세 개의 세포에서 뿐이 되는 점액이나 위산이나 펩시도 오젠의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위장벽의 생김새가 다르다. 특히 위벽주름은 위상을 분비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위벽에 주름이 없는 사람은 입안의 저작 운동만 하여도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흔히 죽이나 짜장면을 먹으면 삭아서 물이 되어버린다.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점막세포는 먼저 위벽주름을 펴고 소파 호르몬인 가스트린이 포함된 정액을 분비한다. 위 밖에는 점막세포, 이 외에 벽세포와 주세포가 있다. 주세포는 팝지노오젠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벽세포에서는 위산올 생산한다. 인간은 보통 한 번 식사에 500-700ml의 위액을 분비한다.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위약의 농도가 흐려지기 때문에 위에서 더 많은 위액을 분비하고 운동성이 높아져서 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물은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다. 펩신오겐은 위산과 만나 펩신으로 바뀌는데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다. 위장 주변에 있는 인대들은 위장의 움직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소화작용과 관련이 깊다. 음식을 조금만 섭취한 경우 우리는 보통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아주 충실한 문장이다. 간을 기준으로 소화기관 사이에는 간이인대와 간시비지인대라는 내장기인대가 있다. 간과 위장은 내장기인대를 통해 서로 기란 관계에 있으며 간은 반시계 방향으로 위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한다. 따라서 위장에 어느 정도 음식의 양이 차야 위장의 무게감이 간으로 전달된다. 간과 위장 사이의 내장기인대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간의 움직임과 위장의 움직임 사이의 리듬이 깨지면 소화기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내장기관절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오행으로 이해하여 인체에 적용하였다. 이를 오행침법이라 한다. 오행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장기관절과
오행의 상생상극과의 연관성을 통해 근골격계의 균형이 오장육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내장기관절은 모두 중력에 의해 두개골에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장을 부득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장기들 사이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안전장치를 내장기인대가 담당하고 있다. 위장 주변은 특히 다른 장기와 연결된 인대들이 많다. 위장에는 잔해인대나 간시비지인대 말고도 위지라인대나 횡행결장과 대망으로 연결되는 인대가 있다. 이와 같은 해부학 구조를 그 장기들의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 위지라인대는 위와 지라 사이에 있는 것으로 과식하면 위가 늘어지면서 지라를 당기게 된다. 지라는 혈액의 저장 장소이고 수명이 다 된 적혈구를 처리하여 적혈구의 질을 유지해주며 전신 림프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림프기관이다. 위장에서 일어나는 세 방향의 운동성은 지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위장 아래 부분에 고정된 대망인대는 횡행결장과 췌장으로 연결된 인대이다. 과식으로 위장이 늘어나면 횡행절장과 책장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과식은 두뇌 기능 손상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과식으로 인해 과다 발생한 활성산소가 두뇌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기 때문에 칼로리를 줄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칼로리보다는 음식의 양을 줄이라고 말한다. 위장의 주변 인대 구조를 보면 과도한 음식의 양이 얼마나 위협한지 알 수 있다. 과식으로 인해 위장이 늘어나는 만큼 식도가 늘어나고 횡행결장의 망곡을 크게 만든다. 위장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으로 인하여 늘어난 횡행결장은 신장이나 췌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평행결장에는 췌장관으로 연결된 인대가 공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결장이 아래로 늘어지는 만큼 췌장관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췌장관의 끝에는 혈관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샘들이 매달려 있다. 즉 과식으로 인해 위장이 늘어나면 연쇄적으로 많은 내장기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